오늘은 박완서 소설가의 해산바가지. 바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가지예요. 해산이라는 건 아이를 낳는다는 거고요. 해산바가지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바가지가 뭐냐고요? 보면 알아요. 이 소설은 아이를, 특히나 신생아, 태어난 아이를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해산 준비와 산후조리를 해주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젖어 자행되던 성차별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해산바가지가 뭔지 눈치를 챈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이제는 산모 같은 경우는 미역을 먹이고 여기 산후조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도 또 이제는 죽을 먹인다든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못 먹겠다. 보통 이제 산모한테 미역을 할 때 미역을 씻거나 아니면 쌀을 씻거나 하고 아이가 이제는 음식 먹을 수 있을 때 이제는 죽을 만들거나 할 때 그럴 때 소중하게 정결하게 깨끗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따로 장만한 바가지를 우리가 이제는 해산 바가지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렇듯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생명을 경건한 자세로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나에게 서술자죠.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의 자세를 일깨워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은 우리도 이 작품을 읽으면서 생명 존중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겠지요. 작가는 아마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문을 전체를 읽어보면요. 소설이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수필 같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작품입니다. 분량은 길지 않고요. 단편 소설이니까 이렇게 전체 줄거리를 이제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품을 읽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전체 줄거리 보겠습니다. 친구의 며느리가 출산을 해요. 그래서 나가 그 친구와 함께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친구는 하나뿐인 며느리가 둘째도 딸을 낳아 서운해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는 아들을 원하는 거죠. 나는 다른 산모를 찾아온 사람들이 대화에서 남아선호 사상과 성차별의 혐오를 느끼고 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개 파티에서 저 병원 잔디밭에 앉은 나는 결혼할 무렵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는 역순행이라기보다는 액자형에 가까운 소설이에요. 과부의 외아들에게 시집을 간다는 친정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별한 시집살이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속마음과는 다르게 효부할 때 부자는요 며느리 부자예요. 그러니까 효성스러운 며느리인 척 위선을 떱니다. 자, 이선을 떴는데 가식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런 정도. 결국 신경 안정제를 복용할 만큼 심신이 황폐해진 나를 보다 못한 시어머니 친정 식구들의 권유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맡길 노인 수용시설을 찾아 나섭니다. 두둥. 그러다가 남편과 함께 요양원을 알아보기 위해 길을 재촉하던 도중 나는 우연히 초가지붕 위에 있는 무엇을 보고 박을 보고 과거 시어머니가 해주셨던 해산 바가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옛날 생각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는 내가 딸 넷과 아들 하나를 낳는 동안 해산 바가지를 정갈하게 하여 한결같이 챙겨주셨고 그런 시어머니의 차별 없는 생명 존중 의식을 환기한 나는 남편을 재촉하여 집으로 돌아오고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방법을 바꾸어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서 모십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할 땐 얘기도 하고 화도 내고 일상생활 하듯이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으며 시어머니를 모신 나는 건강을 되찾고 3년 후 평화로운 시어머니의 임종을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액자형 구성인 거는 맞기는 맞는데 보통 액자형 구성은 외화, 내화,
외화로 이제 넘어오죠. 결국은 외화로 넘어오는데 이 작품은 어떻습니까? 외화로 넘어오는 부분이 없다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습니다. 전체 정리해 볼게요. 자, 회상적 고백적이고요. 생명의 고귀함과 생명 탄생에 대한 경건한 자세이다. 과거 회상에 초점을 맞춘 열린 액자형 구성, 그러니까 클로징이 없어요. 다시 외화로 넘어오는 구절이 없는 그런 구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화는 그래요. 처음에는 현재겠죠? 걔가 딸만 내리둘 낳은 것 때문에 내 속이야 이렇게 상했지. 나도 말이다. 딸 낳으면 아들 낳는 날도 있겠지. 마음 눈쳐먹고 기다릴 아량도 있는 시엠이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아들을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 그런데 적반하장 분수가 있지. 얘가 글쎄 이제는 자식을 안 낳는 데네. 남의 집 대를 끊어놓으려고 하냐. 이게 글쎄 외아들의 며느리로 와서 그게 할 소리니? 라고 친구가 서술자에게 하소연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이 작품의 도입부예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고요. 딸을 출산한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는 나의 친구. 그 다음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친지들의 성차별적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친구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얘가 또 승질내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든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는 친구의 말을 속으로 되뇌면서 불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온당치 못한 인연이 훗날 무엇이 되어 돌아온 나를 풀 수 있는 암시 같은 게 들어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 소설은 이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일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간에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것은 결국 뭡니까? 서술자인 나가 친구에게 들려주는 경험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액자형 구성이라고 본 거예요. 밖의 이야기, 안의 이야기. 안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시집갈 때 신랑이 하필 과부의 외아들이라고 해서 친정집에서는 걱정들을 많이 했다. 그러나 나는 그 과부 시어머니를 처음 배웠을 때부터 싫지가 않았다.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러면서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망가졌네요. 어디가 망가졌어요? 육신이 아니라 정신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치매라고 하죠. 근데 나는 약간의 어떤 속물적 기질이 있긴 있었던 거야. 어쩌면 나는 그럴 기화로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한사코 움켜쥐고 있던 살림 권리를 한마디로 열쇠죠? 빼앗을 수 있어서 은근히 기뻤는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시어머니의 친정 쪽에서 오히려 스님이 하는 좋은 수용기관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일러주었어. 그리고 남편은 또 솔깃해졌어.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지친 거지. 자, 요 내화 부분이에요. 시어머니의 치매, 그리고 이를 간호하던 나, 그리고 친척들의 수용시설 입원 권유 등등등의 사건들이 내화 형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는 그 요양기관을 찾아가겠죠. 어떤 데인지. 그랬더니 기도원 대신 무슨 암자래요. 한참 가야 된대요. 마침 가을이에요. 지나가다가 잠깐 쉰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 초가집에서 박을 봅니다. 박을 보고 나는 한마디 합니다. 오, 해산바가지 하면 좋겠네 하고 생뚱맞은 소리로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 해산바가지가 결국은 뭡니까? 해산바가지에 관한 기억, 시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줬던가를 떠올리는 기억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화 두 번째. 이게 내용이 아주 딴 얘기로 넘어간다기보다는 과거 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화 두 번째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내화 안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내화 속에 있는 나가 회상하는 장면이라 나는 개인적으로는 내화 두 번째 이렇게 나눴습니다. 내가 첫 애를 배웠을 때 그때 시어머니는 가을에 일부러 사람을 시켜서 시골에 가서 해산바가지를 구해오게 했다. 솔직히 나는 첫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알자 속으로 약간 캥겼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잘생긴 해산 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2개의 해산 사발에 밥다루 국다루 퍼다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 모습에서 비로소 나는 내가 엄마가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3, 7일 동안이 지나자 해산바가지는 다시 선반, 여기서만 선반은 선반이에요. 선반 위로 올라갔다. 즉 내화 속에서 다시 시어머니와 해산바가지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화 속에서 다시 내화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 다음에도 딸이었고 4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왜? 너무 딸만 낳았으니까. 과부의 외아들이잖아요, 남편이.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까지도 나를 동정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요 대목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딸 4세 아들인데, 그죠? 근데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똑같은 영접을 받았대요. 그 말은 딸, 아들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시어머니에게 있어서 딸과 아들은 구별이 없음을, 그냥 단순히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거 그 하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찌 본다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기억을 떠올린 나가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요양시설에 보낼까? 보낼 수도 있지. 힘드니까. 나는 남편이 막걸리병을 다 비우기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섭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돌아가서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나요. 시어머니는 3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됩니다. 보통의 액자형 구성은 외화, 내화, 외화의 형식을 띱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외화, 내화로 마무리하는 열린 형태가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어떤 서사 전개 과정, 어떤 구조상의 특징을 살펴봤다면 이 작품에 있는 내용, 주제의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크게 3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남아선호사상입니다. 그 남아선호사상은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생명경시까지 넘어가요. 왜? 아들과 딸을 구별한다는 것은 딸을 버린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내가 또 손녀를 봤단다. 또 딸을 낳을게 우리 영감은 숫제 쓰고 들어 누웠다니까. 맥이 풀려서 사업이고 돈이고 다 귀찮대. 이거는 남아선호사상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넘어가 선을 넘죠. 친구는 딸인 줄 알면 안 낳는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냔 말이야. 그러려고 양수검사하지. 요새 애 떼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라고 한다면 이 작품의 2번째 주제는 이거가 아닐까 싶어요. 가계 계승에 대한 여성의 억압된 무의식, 그것이 생명경시 풍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술자의 친구 목소리가 아니라 서술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헛수고 중에 그렇게 고약한 헛수고는 없을걸. 정말 딸 낳는 거 아니야? 헛수고면 좋게, 헛수고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지. 딸은 남잖아. 이런 얘기. 잔인하죠. 아들이 이기는 거고 딸은 지는 거라는 남성 우위구만. 그랬더니 아니, 경제성의 우위가 아닐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이든 딸이든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경제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게 2번째 주제의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3가지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은 서술자인 나예요. 나가 부모를 봉양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심리의 변화 과정입니다. 나는 분명히 시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서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물론 봉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정성껏 하지요. 해요.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에 어쩌면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묻어나고 참을성 있는 효부로 보이기를 바랬다. 이거죠. 보여지는 모습. 내가 나가 아니라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 보여지는 모습에 조금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해산바가지 기억을 떠올리고 난 다음에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던가를 나는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발길을 돌리죠. 즉, 이 작품은 남아 선호 사상이든 생명 경시 풍조이든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를 대면하고 정체성을 가질 때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상징적 소재는 해산 바가지가 되겠죠. 자, 해산 바가지. 야, 저 해산 바가지 쓰면 좋겠네. 나는 생뚱한 목소리로 환성을 질러요. 그러면서 해산 바가지와 관련한 시어머니와의 일화를 떠올립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해산 바가지는요,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해산 바가지로 시어머니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거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몸소 스스로가 생명 존중의 자세를 나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겪었던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 위선을 떨지 않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요 대목에서 이 해산 바가지는 나와 시어머니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남편이 막걸리병을 다 비우기 전에 길을 재촉해서 오던 길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생명 존중이죠. 이게 이 작품의 주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완서의 해산 바가지라는 작품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